불륜설에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또 잠적한 고영태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영태 씨가 어제 법원에 출석해서 8시간여 동안이나 최순실 씨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을 텐데요. 고영태 씨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행정 기관 자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법정에서 처음 맞대게 되셨는데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가시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조작하시는 거 보시면 너무 투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헌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영태 씨가 어제 공판장에 왔을 때 차와 갈 때 차가 달라요. 네. 이현정 의원, 네. 재판 끝나자마자 또 잠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참 이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이었어요. 저도 뭐 재판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한테 질문을 직접 하고 또 둘이가 서로 싸우면서 또 재판장이 그걸 말리고 뭐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그 최순실과 고영태 관계에 관련해서 하여튼 그 고영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진술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이 최순실에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태도를 보니까 고영태가 상당히 위축된 면보다는 오히려 뭐 좀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앞으로 헌법재판소에도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 직원들 고영태 씨에게 출석 요구서 전달은 실패를 했습니다.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출석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영태 씨가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할 겁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기자를 통해서 2월 9일 날 헌재 나간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는 안 나올 수 없는 날에 나온 겁니다. 어제는 안 나오면 쉽게 말하면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얘기했던 게 그 단 한 자도 증거로 못 써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양심 선언 혹은 내부 고발한 아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진술 자체가 증거로 못 쓰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헌재는 지금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어제 한 얘기를 거기 가서 굳이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자꾸 지금 불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영태 씨가 말하는 메시지를 도저히 깰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메신저라도 어떻게든 깨보자. 그래서 신뢰성을 떨어뜨려야겠다는 그런 작전이라는 거는 뭐 사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 지금 헌재 탄핵 사유에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불륜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영태 씨가 아예 안 나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어제는 굉장히 당당했는데 어제 불륜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에서도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헌재에서 얘기하는 이런 변호인단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맞서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나올 이유가 구태여 그러니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면으로 봤다시피 저 흰색 승용차를 타고 아직까지 또 고영태 씨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대통령 측의 불륜 발언, 이 불륜 틀에 갇히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측의 얘기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저쪽은 저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잠적도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많이 고심이 되나 보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영태 씨가 어떤 법정에서의 저 불륜 여부는 사실 그 뭐 법리적 범죄하고 관련된, 직접으로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저 좀 그 재미라 할까요? 좀 가십성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예. 그것이 또 언론의 뭐 그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관심이기 때문에 언론이 또 불륜 여부에 관심이 가 있고, 우리가 과거 2년 전인가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찍어내기냐 아니면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냐라고 논하기보다는 진짜로 혼외자가 있냐 없냐, 아들이 맞냐 안 맞냐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제 불륜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고영태 씨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증인이나 뭘로 나오기 이전을 떠나서, 예. 그리고 또 정말 본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 측에서 이걸 갖다가 불륜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몰아가니까 본인으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겠죠. 예. 또다시 그래서 잠적을 택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동안 이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역삼동에 있다가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있고 안 나가고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건의 실체보다는 약간 말초적인 거,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켜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사생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법정에서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한 10분 동안 피 튀기는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빨간 펜이 등장하죠, 여기서. 빨간 펜을 들고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하는 과정, 자신의 변호인이 이 고영태 씨를 신문하는 과정을 꼼꼼히 다 들은 다음에 다 빨간 펜으로 일일이 그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변호인단의 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부터 켰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 마이크가 나오기 전에 얘기할 7시 거의 6시간 몇 분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변호인단이 이 질문하지 아니한 또 다른 거 터뜨리겠다 싶었어요. 그걸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변호인단이 질문한 것 또는 언론에 나온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 번째는 마약 관련해서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마약 복용 때문이 아니냐, 전과 때문이 아니냐. 고민우, 고영태가 아니라.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신용불량해서 이미 변호인이 그 전에 3천만 원을 최순실 씨한테 꾸지 않았느냐, 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신용불량자로 3천만 원을 꿨다. 이렇게 해서 공박을 벌였는데, 결국은 목적이 내용의 어떤 새로움보다는 자신이 직접 레이저로 쏘아가면서 고영태 씨를 압박을 하면 이전에 고영태 씨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관계든 간에 그런 그 압박을 하면 고영태 씨의 멘탈이 붕괴될 거다. 그러면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사실 형편없는 인간이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법정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런 퍼포먼스를 노렸는데, 자신이 직접 노려보고 했는데 고영태 씨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을 향해서만 대답을 했다. 그만큼 사실은 또 이 최순실 씨의 이 레이저 이 광선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페이스에 휘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펜까지 등장했고, 저희가 아까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 삽화가 나가고 있잖아요. 실시간 당시 생생한 영상과 녹취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고 싶긴 한데요. 저희가 좀 더 그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어젯밤 법정에서 최순실과 고영태 공방을 바로 뒤에서 직접 지켜본 법조팀 이동재 기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죠? 네. 이게 어제 최순실, 고영태 두 사람의 대면 분위기가 상당히 격했다고 하는데, 진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최순실과 고영태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예상대로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신공격이나 막말에 가까운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고 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하다가 밤 10시가 넘어 직접 속사포 같은 질문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최 씨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거래가 안 됐지 않냐. 고영태에서 고민으로 이름을 개명하려다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한 것 아니냐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고 씨가 모르는 얘기라고 응수하자 왜 모르냐며 반말투로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아, 반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최 씨는 또 고 씨가 WK 등 사업을 주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공법 아니냐며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고 씨는 이어지는 최 씨의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영태 씨의 태도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최순실 씨 쪽으로 눈길도 안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고 씨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 오후 2시. 그러니까 재판이 종료한 시간은 밤 10시 40분인데요. 중간 휴정 시간을 제외해도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7시간 정도 가까이 됩니다. 7시간, 최 씨는 증인석으로 향하는 고 씨를 힐끗 쳐다봤는데 고 씨는 재판 내내 최 씨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 씨는 대답을 이어갈 때에도 정면의 재판부만 바라보면서 대답했는데요. 한때 친밀한 사이였다가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유치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이동재 기자. 그러면 어제 현장 안에 직접 봤을 때 누가 좀 이긴 것 같아요? 최순실, 고영태. 네, 그 질문은 그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그 승리자를 꼽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방청객들의 분위기는 고영태 씨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객은 고영태 씨 쪽으로 기울였다. 네네. 어제 말씀하십시오. 네, 최 씨 측에서 고영태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자 이 중년 여성들이 고 씨를 다그치지 말라며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퇴장당하기도 한 건데요. 최 씨도 이에 반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 문제와 마약 전과 전력 등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씨 재판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이동재 기자에게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현정이 인상적이었던 건 고영태 씨가 계속 정면만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의식이 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영태와 최순실의 거리는 지금 현장 기자였다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정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완전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서로 이제 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고영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아마 최순실 처음 만나는 거일 텐데. 이게 상당히 본인도 아마 굉장히 긴장이 됐을 거고 또 어떤 최순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온 이후에 바로 이제 고영태의 어떤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고영태 폭로 따내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왜 저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 이야기 때문에 왜 굳이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한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 사건 자체를 본질적으로 흐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원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전과자야. 이걸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은 뭐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그 전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새로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영태의 증언에 대한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시간 질문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강도가 약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백 변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10분이나 반말투로 직접 질문을 한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판장에 부득이 또 요구까지 했길래 굉장히 좀 뭔가 예상을 뒤엎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아침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그 생각지도 않은 녹취록 나오면서 녹음 파일 나오면서 최순실 씨가 멘탈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 어제 최순실 씨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 어디서 화를 내야 되고 어디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고개 잘 안 들잖아요. 재판부 보고 절대 고개 안 숙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반말하고 하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인식도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멘탈이 무너져서 물어봐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위축됐다는 그러니까 말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여론전으로 고영태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여론전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법정에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이 형사 재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소사실 외에는 확인도 안 해요. 뭐 이 사람이 진짜 전과가 있었는지 신용불량자인지 뭐 확인할 이유가 없죠. 공소사실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공수사실과 관련된 고영태가 진술한 거를 반대되는 무언가를 내놔야 이 지금 말 그대로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고영태 씨가 실제로 뭐 이런 적과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아침부터 무너진 멘탈이 결국 그 장시간에 걸쳐서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쌓였던 울분이나 흥분이 고영태 씨에게 향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안 쳐다봤다. 그렇죠. 쳐다보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법대가 있고 그래서 재판장들이 앉아 있고 예. 증인이 정면에 앉습니다. 재판부를 보고 앉아요. 그리고 양옆에 검찰, 맞아요. 피고인 측이 앉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잘 못 봐요. 예. 굳이 판사, 그러니까 양쪽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양쪽으로 돌아보는 적이 그렇게 지금 저 고영태 씨가 저 서파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굳이 뭐 오른쪽으로 돌릴 이유는 없는 거죠. 굳이 돌릴 이유가 없는 거니까 저게 고영태 씨가 뭔가 나 부담돼가지고 못 본다 자꾸 해석하시는데 제 생각에 고영태 씨는 볼 필요 없는 것은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거군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고영태 씨의 뭐 전과 얘기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어제 얘기했던 그 신용불량이나 뭐 고민으로의 개명도 네네. 고영태 씨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고영태 씨 말이 맞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사실 여부를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지금 변호인단은 작심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과 관해서는 지금 최순실 씨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신문을 했습니다. 직접. 그렇다면 일정 정도 어느 이 증거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을 물어보는 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신용이 회복이 됐더라도 그러나 불량이 됐던 어떤 흔적은 있거든요. 금방 찾으면 나오겠죠. 그렇죠. 개명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명을 성공을 했으면 개명이 가능한데 개명을 하려고 했다 못했다. 그거야 뭐 내가 그 이름 쓰지 않았다라는 이 변명 그러니까 말에 뭐 더 이제 점수를 줄 수 있고 예. 또 다 갚았다 안 갚았다 부분은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차용증을 쓴 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뭐 개인끼리 돈을 오고 간 어떤 흔적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일일이 따지더라도 사실상 뭐 그 어저께 재판정에 있는 부인 그 참석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안물안궁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다. 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순실 씨가 악의적 공격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뭐 방청객들이 생각을 할 정도의 이것 자체가 이날 법정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실은 공수사실과 아예 무관한 사실이죠. 예. 지금 뭐 국정농단하고 지금 이분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서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하기 때문에 진실 밝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안물안궁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재판부도 아예 관심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예, 이렇게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재판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사도 고영태 씨에게 주로 사생활 관련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뭐 이유가 딱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생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장한 성인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자기 애인과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질문한 게 뭐냐면 월세방에 가니까 정유라 애완견을 안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질문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 왜냐하면 아니 성인 남자가 자기 애인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근데 그걸 왜 최순실이 놀랐다는 것을 질문하는가? 그게 뭐냐면 뭔가 최순실과 어떤 그런 사귀는 사이였는데 가니까 딴 여자가 있어서 놀랐다. 이 이제 이야기를 은연중에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부각시키려고.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그 집에서 여자 같이 있는 것 자체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고영태가 아니 그건 내 사생활인데 그걸 왜 질문하느냐. 고영태 씨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완전 바로 선을 그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 자체는 사안 자체도 불륜도 아니고 예. 양반은 고영태는 지금 총각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변호인은 물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개 때문이죠. 정유라 씨가 개. 모르는 여자한테 그 개가 있다. 그거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강아지 게이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질이 아닌 것을 이경재 변호사나 최순실 씨가 계속 꼬집고 흠집 내려고 했다는 이 내분 전문가의 분석인데 어제 이 공판 이 내용들을 다 쭉 읽어봤다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사실을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네, 뭐 막장 드라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제 이경재 변호사 이런 질문도 했어요. 뭐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 씨한테 돌머리라고 한 적 있지 않냐 최순실 씨에게 그랬더니 고영태 씨가 아니다 그건 최순실 씨가 나한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매섭게 노려봤다는 거예요. 네, 참 아무튼 그 유치할 정도로 이게 그 변호사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영태 씨의 증언을 갖다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이제 격파하려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지금 다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께서는 뭐 할머니로 불리는 60세 여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뭐 60세도 얼마든지 젊고 또 특히 최순실 씨 같이 이런저런 그냥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40대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지금 또 고영태 씨와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비선실세인데 그냥 비선실세가 아니에요. 장관도 그냥 말하면 바꿔줘 버리는 그런 비선실세가 20살 연하의 남자하고 불륜 관계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원천 이유다? 이러면 국민들이 정말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본질적이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하지만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창피하지만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물고지를 정말 처참할 정도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숨긴다고 숨겨질 일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최순실 씨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영선 원장님 말씀은 저 불륜설조차도 아예 대통령한테 피해가 안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니, 난 백성문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증거로도 보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망신만 사잖아요. 전 국민 망신 아니에요. 일테면. 저는 이거 보면 아까 뭐 돌머리를 왜 무겁게 달고 사실 돌머리도 저희가 순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원래 이런 질문하면 재판부에서 제지해요. 왜 그런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를 물어보냐. 여러 번 제지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밌으니까. 어찌 보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을 약간 이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원색적이고 흥미를 끌만한 내용으로 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거 말고는 형사재판에서 이런 질문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근데 저희는 뭐 말씀 끊어주셔서 재미보다는 대통령 측단이 이제 주장하는 게 저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본질은 속내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쪽으로 언론에서 오히려 이런 데서 좀 집중해 주길 바라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의 혐의를 이제 부인하거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고영태 씨의 한 말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든지 고영태 씨가 제출한 뭐 증거와 이거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결해야지 여기서 뭐 돌머리를 무겁게 달고 다니느니 뭐 갔는데 뭐 여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분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공판 도중에 눈에 띄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방청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소란을 일으켜서 퇴정당했던 이모 씨의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빨리 한번 조사님이 지금 최순실하고 고영태하고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변호사가 고영태를 다구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 고영태가 자기 소신껏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돈이 얼마나 좋으면 막 다구치면서 대답도 지가 하고 이게 고영태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얘가 막 주눅이 잔뜩 들어있어 지금. 응? 그래서 내가 그냥 고영태 씨 당신 소신껏 얘기하라고. 당신 돈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먹었으면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느냐고. 네, 저 방청객께서 법정 안에서 이제 소리를 막 치니까 다른 방청객들도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자꾸 변호인이 아까도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 고영태에 대해서 어떤 재판의 내용 이런 것과 좀 상관없는 사생활 문제를 자꾸 이제 추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장의 방청객들도 아니 이거는 너무 본질하고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 분께서 이제 뭔가 이건 너무 고영태를 몰아붙이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다른 이제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렇게 재판장에서 저렇게 하면 바로 이제 퇴장 조치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일단 나가라고 일단 퇴장 조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분들이 이제 고영태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게 추첨을 해서 저 방청객이 워낙 많아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 지켜보다 보면 왜냐하면 어제 또 굉장히 장시간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 자체도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보는 분들이 또 흥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재판 자체는 저렇게 방청석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이제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렇게 해서 열받은 분들이 좀 저렇게 해서 박수도 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 해프닝이었고요. 저 해프닝 잠깐 받고 다시 본질로 와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고영태 씨가 이제 불륜설에 대한 공방 말고 의미 있는 얘기도 쏟아낸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보시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비서들을 자기 비서인 양 대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최순실 씨가 나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한데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을 저렇게 거론하는 것이 최순실 씨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당시 고영태 씨에게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막 일부 생각했었는데 다른 상황들을 보니까 김종 차관도 막 비서대하듯이 하고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취록이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는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그런 그 사실이 고영태 씨의 증언으로 또 다시 확인된 겁니다.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가 얼마나 친했으면은 옆에 있는데 그리고 뭐 태블릿이 이렇게 고치면서 연설문 고친 것도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주 가까우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의 어제 증언에 의하면은 청와대 들어갈 때마다 짜증을 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피곤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 과시도 있는 거죠. 고영태 씨한테. 나는 정말 일이 바쁜 건데 대통령이 나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주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축인 것처럼 이 고영태 씨한테 엄청 그 과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럴 때 잠깐만요. 이럴 때 이경재 변호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질문을. 아까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이 자꾸 다 피곤한데 부른다.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이 낙원상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다 데려다 준 이영선 행정관 그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럼 이제 이경재 변호사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같이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청와대로 간지 딴 데로 간지 모르잖아. 이런 정도의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영태 씨의 사생활 관련해서 막 공격적이지만 이런 데서는 이경재 변호사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어찌 보면 그런 데도 집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실제로 손혜원 의원은 고영태 씨가 워낙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고영태 씨가 더 큰 것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모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진짜 손혜원 의원 말씀처럼 에이터즈까지 벌써 몇 년 동안을 같이 불륜 이외에 불륜 사실인지 아니면 모르니까 어쨌든 그 지근거리에서 모든 일을 또 수행하고 지켜보고 재단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다 낱낱이 사실 고영태 씨는 지켜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험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위험하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기자나 혹은 손혜원 의원이 계속 이 고영태 씨가 잠적해 있을 때 목숨에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언론을 계속 흘렸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위험한 건 본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사실 숨기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관련된 게 많겠죠. 저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혹은 종편이라든지 이런 보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터뜨렸으니까 고영태 씨는 선이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는 사실 잘못됐다고 봐요. 중요한 건 지금 고영태 씨도 어찌됐든 미얀마 사건 보시자고요. 미얀마의 K타운. 그것이 만약에 최순실 씨가 가로채지 않았으면 인모 씨의 15% 지분은 지금 고영태 씨한테 가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소개도 하고 하면서 그 사업을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강탈했으므로 그것도 어쨌든 폭로한 이유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어떤 월급쟁이에 불과해서 그리고 애국심 때문에 이걸 폭로했다 이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폭로한다는 손혜원 의원의 어떤 발언은 저는 만약에 이거 있다면 진짜 자기가 폭로한 것이 순수한 뜻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다가 스스로 내놓을 게 아니라 정말로 다 꺼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위험한 건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는 상당히 그 내부 고발자로서
우리 그 여론도 그렇고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초장의 고영태 씨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약간 오락가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타블렛 PC를 놓고 그 공방을 할 적에 마치 최순실 씨 타블렛 PC가 아닌 것처럼 약간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일부 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일관되게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고영태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대통령과의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낱낱이 이렇게 그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로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잠적한 핵심 폭로자 고영태 씨 얘기를 시작으로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이 얘기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